아직도 그날의 공기가 기억난다. 와인잔이 부딪히던 소리, 억지로 미소 지었던 내 얼굴, 그리고 그 한마디. 엄마 없는 며느리는 우리 집안엔 안 맞아요. 그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렸다. 나는 그날 저녁 해운대 호텔 레스토랑에 들어서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아니, 정확히는 예감이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높은 천장 아래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울렸다. 하지만 내 귓속엔 심장 소리만 요란했다. 상견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 하지만 30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어머니와 함께한 적 없는 내게 이런 자리는 언제나 불완전했다. 7살의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후 아버지와 나는 둘만의 세계를 만들어 왔다.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다. 아버지는 전자부품 회사를 창업해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어머니가 떠난 후엔 모든 걸 정리하고 은퇴했다. 지역 재계에서는 여전히 그분의 영향력이 컸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살았다. 나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며 대학 입학식에도 졸업식에도 취직 면접 날에도 늘 아버지 혼자였다. 하지만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적어도 오늘 이전까진 레스토랑 창밖으로 보이는 해운대 바다는 고요했다. 저녁 노을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멀리 광안대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테이블 위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 강미란 씨는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손가락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계셨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도 값비싸 보였다. 첫인사는 웃으며 건넸지만 그 눈빛엔 뭔가 차가운 게 있었다. 마치 나를 평가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 아버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앉아 계셨지만 나는 그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알아챘다. 그 손은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던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어주고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던 그 손. 메뉴판을 펼치며 예비 시아버지가 말했다. 윤 사장님,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예약도 쉽지 않은데.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아닙니다. 우리 딸이 좋아하는 분의 부모님이신데 당연한 일이지요. 그 말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체 요리로 나온 연어 카르파초를 앞에 두고 예비 시아버지는 회사 이야기를 꺼냈다. 성도건설이 최근 큰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둥. 내년엔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라는 둥. 아버지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다. 그런데 그때였다. 강미란 씨가 물잔을 들어 올리며 마치 농담처럼 말했다. 그런데 하린 씨, 어머니는 안 계신 거죠? 우리 집엔 좀 그렇네요. 시집살이 가르쳐줄 어머니도 없고 살림 노하우도 배울 데가 없잖아요. 어머니 손길이 필요한 집안인데 말이에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웨이터가 와인을 따르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숨이 막혔고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그분의 턱선이 단단해지고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예비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말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아팠지만 그 아픔이 차라리 나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그녀 앞에 놓으며 너무도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하신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화도, 슬픔도, 분노도 없는 목소리.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버지가 진심으로 화가 났을 때 그분은 이렇게 조용해진다는 걸. 어렸을 때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렸을 때도 아버지는 이런 목소리로 선생님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강미란 씨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듯 표정이 굳었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순 없었다. 나는 조용히 냅킨을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그렇게 레스토랑을 나왔다. 뒤에서 예비 시아버지가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흘러갔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거리의 네온사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 모든 게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눈물이 차올랐고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빠, 나 창피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으셨을 뿐이었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차가운 결의가 느껴졌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우리를 힐끗 쳐다봤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다. 집에 도착해서도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 현관문을 열고 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 그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다. 먼저 자거라. 아버지가 말했다. 아빠는? 조금 있다 잘게.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의 서재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꿈속에서도 강미란 씨의 그 말이 반복됐다. 어머니 손길이 필요한 집안인데. 마치 내가 결핍된 사람이라는 듯,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듯. 커피를 타러 부엌에 갔다가 서재에서 나오는 아버지를 마주쳤다. 그분은 밤새 잠을 못 주무신 듯 눈가가 피곤해 보였다. 셔츠 소매는 걷혀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평온했다. 무언가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 아빠, 괜찮으세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다.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아침 먹어야지. 하지만 나는 그날 서재 책장 뒤에서 꺼내진 오래된 서류 가방을 보았다. 짙은 갈색 가죽으로 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 가방. 아버지가 사업하시던 시절 쓰시던 것이었다.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 그걸 꺼내셨을까? 가방 옆엔 낡은 수첩도 놓여 있었다. 펼쳐진 페이지엔 이름들과 전화번호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며칠 후 내 약혼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점심시간이었고 나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었다. 하리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아버지 회사 계약들이 갑자기 보류됐대. 핸드폰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응. 진행 중이던 대기업 프로젝트 3건이 동시에 보류됐어. 이유도 모르겠대. 그냥 내부 사정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통보만 받았어. 성도건설은 중견기업으로 대기업 프로젝트를 여러 개 진행 중이었다. 그런 회사의 계약이 한꺼번에 보류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혹시 이유를 아니? 계약 조건이 문제였던 거야? 내가 물었다. 모르겠어. 아버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 그것뿐이 아니야.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 연장도 거절했대. 지금까지 거래하던 은행인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동료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내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의 서재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다 멈췄다. 안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이사님. 그 건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랜 인연 아니십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통화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재는 담배 냄새가 났다. 아버지는 오래전 담배를 끊으셨는데 오늘은 재떨이에 꺼진 담배꽁초가 몇 개 있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 화면엔 뭔가 복잡한 차트가 떠 있었다. 아빠, 이거 아빠가 한 거예요?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성도건설 일 말이에요. 계약 보류, 은행 대출 거절. 이거 다 아빠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단호함만이 있었다. 하리나, 세상엔 참아야 할 것과 참아선 안 될 것이 있단다. 나는 지난 23년간 많은 것을 참았어. 내 어머니를 잃고도, 세상의 동정 어린 시선도,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라는 편견도 다 참았지. 하지만 우리 딸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구나.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 집안 사람들도 다 곤란해질 텐데. 곤란해져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래야 자신이 한 말의 무게를 알지. 말이라는 건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에 박혀서 평생 남는 거란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빠는 복수하시는 거예요? 복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교육이야. 어른이 되어서도 말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에겐 현실로 가르쳐줘야 해.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다. 불 켜진 창문들 너머로 각자의 삶이 펼쳐지고 있을 것이다.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도. 하리나,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어머니 없이 자란 게 잘못이냐? 우리가 둘이서 행복하게 산 게 잘못이냐? 아니잖니?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마치 결핍인 것처럼,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말했어.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란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창밖엔 별이 총총했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복수가 맞는 걸까? 아니면 그저 아버지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걸까? 핸드폰엔 약혼자의 메시지가 계속 왔다. 회사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하셔. 하리나, 혹시 무슨 일인지 아니? 나는 답장을 할 수 없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 어머니의 말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러고 계신다고? 그 말은 할 수 없었다. 대신 이렇게만 썼다. 조금만 기다려봐.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일주일 만에 성도건설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갔다. 약혼자의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고 그때마다 상황은 더 나빠져 있었다. 처음엔 대기업 프로젝트 보류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협력업체들도 거래를 망설이기 시작했다.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성도건설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은행들이 줄줄이 등을 돌렸고 자금 흐름이 막혔다. 건설업은 자금이 생명인데 그게 끊기면 회사는 버틸 수 없다.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었지만 내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다. 밤마다 잠을 설쳤고 약혼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이건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그가 말했지만 그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 동료가 물었다. 요즘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들어 보여.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재택근무 중이었고 아버지는 외출하신 상태였다. 현관문을 열자 그곳엔 강미란 씨가 서 있었다. 상견례 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명품 핸드백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머리카락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다. 하린 씨,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석진 사장님 계신가요? 나는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고 물 한 잔을 내밀었다. 아버지는 잠시 후에 오실 거예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 거실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벽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손가락을 꼬고 무릎을 떨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끔 한숨을 쉬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 깊어서 마음이 아팠다. 3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오셨다. 강미란 씨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쿵 소리가 나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섰다. 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녀를 내려다봤다.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계셨다. 그 안엔 성도건설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을 것이다. 계약서들, 은행 문서들, 협력업체 명단들. 일어나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목소리. 무릎이 아니라 진심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강미란 씨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다. 그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사모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하린 씨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울음이 섞인 목소리. 회사 일도 돈도 상관없습니다. 그저 제가 한 말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 알았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그날 오후 나는 처음으로 강미란 씨의 과거를 들었다. 아버지가 차를 내오고 세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도 어릴 적 어머니를 잃었다고. 6살 때 병으로. 아버지는 1년 후 재혼했고 새어머니는 친절하지 않았다고. 밥을 먹을 때도 눈치를 봐야 했고 새엄마가 낳은 동생들만 예뻐했다고.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면 혼자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다고. 그래서 저는 다짐했어요. 커서 꼭 성공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돈이 있으면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결혼하고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면서 저는 변했어요. 명품을 사고 사교 모임에 나가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했죠. 그게 제 상처를 가리는 방법이었어요.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나와 비슷한 부분들을 발견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아이, 세상의 시선을 견뎌야 했던 아이. 하지만 가장 비열했던 건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제가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더 무시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없이 자란 사람들, 불완전한 가족을 가진 사람들, 제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게 제 죄입니다. 아버지는 찻잔을 들어 그녀 앞에 놓으며 말했다. 저도 아내를 잃고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있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바르게 살아야 했습니다. 아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늘 어딘가에서. 강미란 씨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제 아픔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 딸이 결정할 일이니까요.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수치심, 창피함, 그 모든 감정들이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여자의 눈물이 진짜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녀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 어쩌면 나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 벌은 필요 없어요. 내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다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없는 사람을, 불완전한 가족을 무시하는 일이요. 그리고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앞으로 당신 주변에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강미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약속드립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우리 집을 나섰다. 하지만 들어올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등이 조금 더 펴져 있었고 발걸음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무언가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 그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전화를 몇 통 했다. 서재문이 열려 있어서 목소리가 들렸다. 네, 회장님. 이제 괜찮습니다. 계약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신세만 지내요. 통화 내용은 짧고 간결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아버지가 움직이고 계셨다. 이번엔 반대 방향으로. 오후쯤 약혼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하리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뭔데? 계약들이 다시 진행된대. 아침에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 보류됐던 프로젝트 3건 모두 정상 진행한다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응. 그것뿐이 아니야.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 대출 연장은 물론이고 추가 지원도 검토하겠대. 아버지도 놀라셨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위기는 완전히 넘긴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는 복도에 서 있는 아버지를 봤다. 그분은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다. 말은 없었지만 모든 것을 말해주는 미소.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서재에서 책을 읽고 계시던 아버지는 내가 들어오자 안경을 벗으셨다. 아빠, 고마워요.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고마워할 것 없다.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어야 했어. 그래도요. 아빠가 나를 지켜줬잖아요. 그리고 저 사람도 변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리나, 오늘 너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싶구나. 나는 아버지 옆 의자에 앉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먼지들이 햇빛 속에서 천천히 춤추고 있었다. 복수는 순간을 시원하게 하지만 용서는 평생을 따뜻하게 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 깊은 울림이 있었다. 처음엔 화가 났어. 내 어머니를, 우리 가족을 모욕당한 것 같았거든. 하지만 강 여사를 만나고 보니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더구나. 아버지는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엔 어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했다. 결혼식 사진, 나를 안고 있는 어머니, 가족 여행 사진들. 내 어머니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용서했을 거야. 그 사람은 늘 말했거든. 상처는 상처로 끝내선 안 돼. 누군가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해. 라고. 나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미소. 아빠는 언제부터 이렇게 현명해진 거예요? 내가 물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다. 현명한 게 아니라 나이 든 거지. 나이가 들면 알게 돼. 증오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다는 걸. 그리고 진짜 힘은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도.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딸, 그리고 사진 속 어머니. 세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같은 따뜻한 오후였다. 며칠 후, 강미란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글이었다. 하린 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제 상담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제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고 싶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 좋은 시어머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괜찮습니다. 함께 배워가요. 저도 완벽한 며느리는 아니니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약혼자에게도 전화를 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러자. 우리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며칠 전부터 책도 읽고 명상도 하신대. 그의 목소리엔 희망이 섞여 있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정말로. 그래, 나도 그렇게 믿어.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된장찌개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다. 아버지가 직접 끓이신 찌개였다. 두부와 애호박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아빠, 나 오늘 깨달았어요. 내가 말했다. 뭘? 품격이 뭔지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더라고요. 특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품격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떠주셨다. 그걸 이제 알았구나. 늦었어요? 아니, 딱 맞는 때야.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다. 이제 너도 그런 품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겠구나. 우리는 조용히 저녁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버지가 말했다. 하리나, 내일 내 어머니 산소에 다녀올까? 좋아요.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성묘를 가기로 했다. 어머니께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는지, 어떻게 용서를 배웠는지. 그날 밤, 나는 어머니 사진 앞에 섰다. 오래된 액자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를 왜 사랑했는지. 어머니의 미소는 변함없었지만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대답을 느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 그리고 진짜 품격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석 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작은 웨딩홀이었다. 100명도 안 되는 하객들,
화려하지 않은 꽃 장식, 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다. 아버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내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아빠, 떨려요. 내가 속삭였다. 나도 떨린다. 우리 딸을 보내는 게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단단했다. 나를 지켜주는 그 손. 버진로드 끝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엔 양가 부모님이 서 계셨다. 강미란 씨는 수수한 한복을 입고 계셨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내 손을 남편에게 건네며 말했다. 우리 딸 부탁합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남편이 대답했다. 식이 끝난 후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다. 강미란 씨가 조용히 내게 다가왔다. 하리나, 이거 받아줄래? 그녀가 건넨 건 작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금팔찌였다. 보자기를 풀자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인 팔찌가 나왔다. 이건 내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일한 유품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좋은 며느리를 만나면 이걸 주렴이라고 하셨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알겠더라. 어머니도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이셨고 그 상처가 대물림되지 않길 바라셨던 거야. 나는 그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단순한 금팔찌가 아니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치유의 의미였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너에게도 앞으로 태어날 내 손주에게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꼭 그렇게 될게. 나는 그녀를 껴안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내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다. 상처받은 두 사람이 서로를 치유하는 순간 아버지는 식장 한쪽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셨지만 가끔 나를 바라보는 눈빛엔 그리움이 섞여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분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렸을 때처럼. 행복해라. 우리 딸. 아빠도 행복하세요. 너만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단다. 내 어머니도 분명 저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30년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혼자 나를 키우며 보낸 세월, 내가 아버지를 믿고 자라온 시간, 그 모든 것들이 이 순간 안에 있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하리나.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갈매기들이 울며 날아가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렸다. 완벽한 하루였다. 신혼집으로 가는 길, 남편이 운전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오늘을 되돌아봤다. 우리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남편이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현명하실 수 있지? 복수할 수도 있었는데 용서를 선택하시다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빠는 말씀하셨어. 상처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사람을 결정한다고. 상처로 다른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런 아버지가 되고 싶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싶어. 당신은 될 수 있어. 우리 둘 다 배웠잖아. 진짜 품격이 뭔지. 그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걸. 차창 너머로 부산 시내가 지나갔다. 불 켜진 건물들, 거리를 걷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 그날 밤, 신혼집 창가에 앉아 부산 야경을 바라봤다. 멀리 광안대교가 형형색색으로 빛나고 해운대의 불빛이 반짝였다. 처음 상견례를 했던 그 호텔도 저 어딘가 있을 것이다. 그때는 모욕과 수치심뿐이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가르쳐 주었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복수는 순간을 시원하게 하지만 용서는 평생을 따뜻하게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복수는 쉽다. 화를 내고 상처를 돌려주고 순간의 통쾌함을 느끼는 것. 하지만 그건 진짜 해결이 아니다. 용서는 어렵다. 상처를 삼키고 상대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하지만 그것만이 진짜 평화를 가져온다. 인생은 완벽할 수 없다. 상처도 받고 실수도 한다. 가족이 흩어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손을 내미는가. 품격이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상처받은 순간에도 사람을 놓지 않는 마음이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잘못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 나는 이제 안다. 어머니가 없어도 불완전해 보여도 우리 가족은 그 어떤 것보다 품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품격은 앞으로 내 아이들에게도 이어질 것이다. 상처가 아닌 사랑으로, 증오가 아닌 이해로, 복수가 아닌 용서로, 따뜻한 용서의 힘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